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폭락했습니다. 락다운을 해제한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우가 6.9%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5.9%, 기술주 중에서 나스닥 지수는 5.3%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1일 낙폭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낙폭을 순서대로 세워본 것인데요. 지난 3월 16일, 12일, 9일에 이어서 6월 11일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네 번째 날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3월 16일, 12일, 19일이면 코로나19의 우려가 가장 극대화됐던, 공포심이 가장 컸던 그런 시기였던 만큼 이 어제의 간밤의 낙폭, 6월 11일의 낙폭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S&P 500 지수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지난 6개월간 연초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봤는데요.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3월에 아주 빠르고 가파르게 급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이 연초 3,230선을 회복한 모습까지 나타냈는데 간밤에 다시 6% 가까이 떨어지면서 3,002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의 낙폭, 하루 만의 낙폭이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참가자들은 전날 미국 연준의 경제 전망과 또 성명에서 불안감과 우려를 읽었고요. 또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많은 주에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텍사스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고요.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에서도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또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이 4개 주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닥쳐오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 코로나19의 충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155만 건이었으니까 시장 전망치보다는 소폭 밑돌았습니다. 또 한 주 전보다도 줄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686만 건으로 상당히 큰 그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 10주 연속 일단은 청구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그러니까 이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그전에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건수는 전주보다 33만 9천 건이 줄어든 2,09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고 또 연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그 결국은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일단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4%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이 3.99% 떨어졌고요. 프랑스가 4.7%, 독일이 4.5% 정도 하락했습니다. 역시 전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했던 점이 유럽 투자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줬고 또 미국 증시가 간밤에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유럽 증시도 결국은 급락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과 홍콩이 2% 넘는 낙폭을 보였고 중국은 0.8% 떨어졌습니다. 부진한 경제 전망이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역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으로 폭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6.9% 하락한 25,128.17에 거래됐습니다. S&P 500지수는 같은 기간 5.89% 내린 3,002.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27% 하락한 9,492.73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거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인데요. 이날 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과 또 연준의 신중한 경제 전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여 개 주에서는 지난 2주일간 신규 확진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2차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날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154만 2천 건으로 시장 전망보다는 다소 적었지만 시장은 이보다는 연준의 부정적인 경제 전망에 더 주목했습니다. 전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유가 폭락으로 에너지주가 9.45% 내려 가장 가파른 낙폭을 기록했고요. 금융주와 산업주도 7에서 8%대로 급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전날 연준이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융주에 부담을 줬고요. 이런 탓에 시티그룹이 13.4% 폭락했고 골드만삭스도 9.1% 내렸습니다. 항공주들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일제히 내렸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이 15.6%, 유나이티드 항공 16.1%, 델타 항공 14%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마존과 테슬라 또 애플 역시 3에서 5%대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식료품 배달업체인 그랩펍은 독일 기반의 저스트잇이라는 기업으로의 인수 소식에 4.6%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 주요 종목들의 주목할 만한 뉴스를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온 글로벌 기업들과 종목들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주들의 낙폭 두드러졌습니다. 전날 발표된 FOMC 회의 결과에서 연준이 오는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간밤 은행주들 일제히 약세 보였고 금융주 중심의 ETF 상품도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틀간 주가 크게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개장 전 거래에서는 6% 이상 밀렸고 또 본 거래에서는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23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순수입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9% 이상,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는 8%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반등이 과도하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은행주 주가에 타격을 준 요인이 금리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오히려 이 저금리 기간에 은행 수익이 늘었다라고 분석한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들의 흐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제약사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을 다음 달에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 임상인데요. 3만 명을 대상으로 용량 10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고 최종 임상 참가자는 앞으로 1년간 추적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더나는 이 최종 임상에 투여하는 용량을 기준으로 최대 10억 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생산을 2021년부터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백신 생산은 스위스 제약회사인 론자 기업과 함께 제휴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주가가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66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시장 전체가 급락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22% 오른 60달러 선에서 마감했다는 모습 참고해 보시고요. 한편 앞서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다음 달에는 이렇게 모더나, 8월에는 옥스퍼드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9월에는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을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임상 계획 소식과 함께 관련 주들의 흐름, 주가 흐름 전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얼굴 인식 기술을 경찰 측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IT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서 아마존이 앞으로 1년간 미국 경찰을 상대로 자사의 얼굴 인식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마련될 때까지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IT 업계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이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만 식별 능력이 양호하고 나머지 인종과 성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을 범죄자로 잘못 판정하는 등 오류가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다음 달 한국군 전용 통신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7월 둘째 주 팰컨 9이라는 로켓을 발사할 예정인데요. 이 로켓에 한국군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실어서 발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맺은 절충 교육에 따라서 제작된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군이 로키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맺게 된 계약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되면 한국군은 정보 처리 속도와 전파 방해 대응 기능, 그리고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보유 전용 보유 위성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방산주들에 대한 흐름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오늘장 분위기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에서는 건설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그동안 언택트주부터 해서 금융, 조선주, 다양한 업종을 지금 쭉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순환매 장세에서 건설주도 한번 또 순환매의 맛을 좀 본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간밤에 아까 좀 미리 소개해 주셨지만 네.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흔히 우리는 은행, 건설, 증권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대중주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주라는 말은 네. 일반 개미 투자자들 또 많은 국민들이 소액으로
투자하는 예. 그래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많이 끄는 종목군들 우리 흔히 대중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대 주가가 굉장히 싸고요. 또 개인 주주들 기반이 굉장히 많고 네. 발행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은행, 증권, 건설주들은 대중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순환매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예. 또 그 흐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해외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받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파는 흐름이 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간밤 뉴욕 증시 폭락에도 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할 수 있다라는 의미,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새로운 규제 가능성 이 두 가지 모멘텀 때문에 사실 오늘 건설주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 순환매 장세에서 건설주들의 흐름 자체는 뭐 순환매 영향을 좀 받았지만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다른 이제 순환매로 폭등을 했던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는 덜 조금 덜 올랐다라고 올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최근 흐름 보시면 지금 그 코스피 200 지수 내에 건설업종 지수 네.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5 정도 기록했거든요. 지금 5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177에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최근 한 달간만 보면 코스피보다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나 글로벌리한 시장 상승 흐름, 특히 이제 뉴욕 증시에서 건설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들, 네. 이제 새로 이제 건설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건설업종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런 어떤 뉴욕 증시 상황 또 코스닥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 주가 상승률 한번 좀 보실 텐데요. 최근 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주가들이 한 두 자릿수 상승 보인 흐름들을 그렇네요. 한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예. GS, 대우, 대림, 삼성, NG 이런 이제 그 건설주 내에 흔히 말하는 그 시가총액이 가장 큰 대형주들이죠. 네. 주가가 지금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가장 최근 한 주 정도, 최근 한 주 정도 흐름으로 보면 조금 조정세를 좀 보인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한 주간 그 건설업종 지수는 코스피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덜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순환매 양상의 끝자락에 건설주가 들어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수혜는 좀 덜 봤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환매 수혜를 덜 받다. 그 얘기는 더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혹은 네네. 아직은 좀 뭔가 약하다, 뭔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예, 예.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사라고 하면 건물을 지어서 그걸 팔아서 어쨌든 그 이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주택 시장을 보면 그래도 조금 시장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 책을 쓴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도 뭐 사실 이해하실 텐데요. 네. 최근 뭐 분양시장 상황,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막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연됐던 수요들이 계속 이제 그 저변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 4월, 5월 막혔던 수요가 6, 7월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 신규 분양 시장 자체는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올 들어 5월까지 지금 전국에서 누적된 분양 물량, 신규 분양 물량이 한 8만 4천 가구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6월에 예정돼 있는 신규 분양이 8만 9천 가구. 네. 그러니까 올 들어 5개월 동안 보였던 그 신규 분양을 한 달 만에 지금 그 넘어서는 그런 굉장히 좀 많은 폭발적인 숫자거든요. 지금 7월에도 한 5만 가구 정도 신규 분양이 예정되면서 연간으로 40만 가구. 그래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 작년에 한 34만 가구 정도 신규 분양이 됐거든요. 예. 작년보다는 굉장히 좀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규 분양 시장이 좀 강하냐?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규제책이 한 8월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까지 이제 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지금 8월 중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이제 신규 분양을 받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분양권 시장 가격, 분양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 그 민간 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7월 27일까지 적용 유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8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8월 이전에 분양을 빨리
받자라는 수요,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빨리 서두르자라는 수요가 6, 7월에 폭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수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간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분양 물량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작년보다 더 많아진 그런 물량들이 있어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또 하반기에 나올 그런 규제, 추가 규제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경향도 있고 과연 이제 그게 어떻게 연간으로 봤을 때 과연 실적에 잡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뭐 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상당하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해서 뭐 주택 건설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그래도 실적에서는 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약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 신규 분양 그 소식들을 보면 뭐 경쟁률이 세 자릿수까지 넘어가는 이런 네. 이제 굉장히 뜨거운 시장 흐름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6, 7월에 신규 분양이 몰린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설사들이 목표하는 올해 이제 신규 분양 목표가 달성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 사업이라는 게 한 해 분양을 해서 한 해 먹고 사는 사업이 아니고 네. 매출이 꾸준히 한 분양 이후에 한 2년, 3년간 매출이 계속 이제 장부에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상반기 또 하반기에 신규 분양을 하고 나면 향후 한 2년간 매출 성장은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이제 사업 구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올해 좀 그 양호한 신규 분양 시장 흐름이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향후 한 2년간은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토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역시 이제 정부가 분양가에 대해서 예, 예. 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감이 많이 있어도 사실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과연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되는 아마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내수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어쨌든 주택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비중이 클 것이고요. 해외 부분도 사실은 우리 건설업체들이 사실은 뭐 과거부터 해외 건설로 상당히 이름을 많이 날려왔잖아요. 현재 해외 부분은 근데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일단 해외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거의 막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 수주를 통해서 중동 붐을 많이 좀 일으켰었는데요. 네. 최근 이제 국제 유가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많이 빠져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중동발 수주 자체가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이제 WTI나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 선을 회복하면 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네. 조금씩 이제 신규 수주가 살아날 것이다. 중동 쪽에서 뭐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아까도 그 개별 건설사 종목 그 주가 흐름 보셨지만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중동발 수주 회복 기대감들이 네.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동시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큰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보자면은 정부의 SOC 투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건설사들도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정부의 SOC 투자가 결국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건설사들도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에서 미국 건설주들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SOC 신규 투자, 정부가 발주하는 SOC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스마트 그 인프라라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지만 어쨌든 그 저변에 국내 이제 정부가 발주하는 SOC 신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 예. 절대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이제 발표했던 그 인프라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그 올 상반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생활형 SOC 투자, 뭐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스포츠 시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생활의 도서관이라든지 네. 그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SOC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정부가 미리 발표했던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업들을 조기에 좀 신규 집행하자라는 이제
그 정책도 동시에 지금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발표됐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정부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들 일정 부분 작용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토목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종합 건설사들이 대형 종합 건설사들이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국내 시장 상황 또 건설사들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상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좀 현재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정리를 됐는데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가능성이 언급이 됐어요.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좀 단기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한국감정원 발표 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한 주간 0.02% 상승하면서 네. 무려 13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또 어제 보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0.19% 정도 아파트 가격이 뛰었다 그러거든요. 전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0.06% 상승하면서 그 전주의 상승률의 2배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국 곳곳에서 사실은 수도권 지역의 강한 어떤 그 부동산 규제가 다른 지역의 풍선 효과, 특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감들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제 이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지금 약간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예. 그런 불안 조짐이 커진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브리핑에 나섰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네. 수도권 이제 일부 지역과 또 지방에서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네. 따라서 필요한 시기가 된다면 필요한 대책을 꺼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상황들, 총선을 전후해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시장 그 옥죄기가 약간 느슨해졌다라는 그런 그 현실 인식으로 시장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그 불안감들을 지금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필요한 그 정부가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동산 대책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전망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과 같은 시점에 어쨌든 뭐 추가 대책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검토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추가 대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월 20일이었나요? 지금 한 넉 달쯤 전에 네. 한번 그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역시 이제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풍선 효과를 보이고 있던 수원, 안양, 의왕 뭐 이런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로 편입하면서 어쨌든 그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 의지를 확인시켜 줬는데요. 네. 지금 최근 이제 석 달간도 그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 그 편입 기준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1.3배, 최근 석 달간 그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되는 지역을 신규로 편입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석 달간 이제 주택가격 흐름을 보면 경기 군포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상승률이 9%가 넘어가거든요. 예. 9.44%.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군포 같은 경우는 지금 1기 신도시로 개발됐던 삼본역 주변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저 GTX C 라인 지금 노선이 이제 신규로 공식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개발 호재들이 약간 꿈틀대면서 이 군포 지역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특히나 이제 군포 지역은 비규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자유롭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뭐 인천도 지금 이제 그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도 곳곳에서 지금 연수구라든지 서구, 남동구 이런 지역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안산의 뭐 단원구라든지 이런 지역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신규로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되는 그런 어떤 부동산 규제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청주 지역, 청주 대전 지역도 가격이 많이 뛰고 있거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목적으로 개발되는 그 방사광속기인가요? 방사광속기 유치 지역으로 지금 그 청주 지역이 선정이 되면서 예. 이 청주 지역
그 아파트나 주택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대전 지역도 한 2.5%가 넘는 최근 석 달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신규로 어떤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건설주의 그 주가 흐름과 그리고 건설 업황, 주택 업황 같은 것을 살펴봤는데 그리고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건설주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책 자체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지금 그 건설사들, 그러니까 주택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사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대형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분양 시장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향후 2년간의 매출이 이미 거의 다 이제 지금 신규 분양을 통해 잡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서 추가 대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다만 심리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 심리적 악재는 단기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지금 주택 부동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건축이라든지 토목 쪽은 좀 살리고자 하는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건설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보면 이런 토목과 건축 쪽의 비중이 높은 종합 건설사들,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이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뭐 포스코라든지 또는 태영건설, 뭐 주택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만은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고 주택 사업 내에서의 포트폴리오가 확고한 기업에 대해서도 건설사에 대해서도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하지만 건설 시장 자체, 건설 어떤 사업이라는 특성상 실적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투자 심리에는 분명 영향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나 SOC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선택, 이슈앤 종목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도보금융센터 이권희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 좀 됩니다. 이번 주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럼 금요일장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미리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오늘 차장님이 선택하신 이슈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어제 간밤에 많이 빠져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미국 시장이. 네. 예, 근데 뭐 일단 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전에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뭐 코로나 관련돼서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업종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 최근에 발표됐던 추경 관련된 이슈 관련된 종목들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 해외 소식과 좀 연관성이 좀 덜 타는 네. 그런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뭐 일단은 추경으로 본 한국판 뉴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뭐 크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위주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용을 유지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전 정부,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네. 미국 정부도 그렇고 각 정부들의 이번 대책이 아마 재정 정책의 특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어떤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더 육성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2022년까지 31조 3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디지털 뉴딜에만 13조 4천억, 그다음에 그린 뉴딜에는 2조 9천억, 뭐 고용 안정망 강화에는 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지금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 가지로 한국판 뉴딜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뭐 2025년까지 뭐 2025년까지 봤을 때는 한 45조 정도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 산업을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 기존에 이제 잘 나가던 산업들 좀 육성해야 되는 산업들을 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들 아는 산업을 좀 이렇게 엮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디지털 강국으로 다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 우리나라 어차피 디지털 강국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더 입지를 또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DNA 생태계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DNA가 뭐 일단은 D는 뭐죠? 데이터겠죠. 데이터. 네네. 네트워크인가요? 다 N은 맞나요? 네트워크. A는 AI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DNA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이미 이제 뭐 5G에 대해서 얘기는 엄청나게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이제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제 막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빨리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좀 그 데이터나 이 네트워크에서 좀 소외된 쪽은 어르신들이 많은 이제 지방이죠. 예, 농어촌인데 농어촌 쪽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망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를 더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기도 하고 와이파이 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뭐 교육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아이들이 개학을 했는데 학교를 제대로 많이 못 가고 있죠. 네. 예, 그런 이제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교육 구축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겠다. 그래서 비대면 산업 육성.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관련된 것들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SOC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제 4대 핵심 시설을 디지털화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 예전 SOC라고 하면 뭐 사실은 다리 짓고 도로 깔고 이런 거였는데 항만 건설하고 네네. 그런 거보다는 이제 디지털 망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좀 정부에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강조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린 뉴딜은 한 12조 9천억에다가 일자리를 한 13만 개 이상 뭐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저희가 네. 지금 오늘 색깔이 그린색으로 어쩌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통일이 됐는데 일단 도시 공간이나 뭐 도시나 공간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로 에너지 지금 그래서 조금 뜨고 있는 게 뭐죠? 보면 수소가 어제 굉장히 네. 난리를 쳤죠. 그렇죠.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녹색 산업을 계속 이제 키워가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선도 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탄소 분리형 에너지 확산해서 이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혹시 아세요? 스마트 그리드가 뭐 전기랑 관련된 거라고는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전력망에서 손실되는 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적시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네네. 최대한 효율을 높여주는 걸 어. 스마트 그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증권업계에 발을 담글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차츰차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예, 그쵸. 태양광, 뭐 풍력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뚜렷하게. 않다. 네. 이런 부분을 이번엔 조금 더 잘 해보겠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일자리를 만들고 네네. 그다음에 산업을 조금 더 육성을 시킨다라는 부분에서 좀 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쭉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디지털 뉴딜에 또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관련 종목을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겠죠,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분야가 있고 너무 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종목을 한번 뽑아보면 거의 한 50개 가까이 나옵니다. 50개요? 예, 근데 그 50개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일단 지금 오늘은 관련돼서 좀 그나마 조금 좀 괜찮아 보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네. 위주로 해서 갖고 왔는데 네. 일단 관련 종목 보면 한샘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아. 있죠. 예, 뭐 저는 그닥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워낙 네네. 이슈가 돼서 예. 한샘이 왜 올랐나라고 봤을 때 홈코노미라고 해서 결국엔 홈 플러스 이코노미의 이제 새로운 말인데 네. 뭐 이제 애널리스트나 뭐 기자들은 이런 말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홈코노미 시장이 이제 커진다라는 부분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잘 못 나가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맞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가족과 많이 있다 보면 자꾸 싸우게 된다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 집에서 좀 안 싸우고 잘 지낼 수 있게 네.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뭐 분위기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계속 있죠. 그렇죠. 예, 어머니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힘드시죠? 예. 그래서 이제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노후주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아파트들도 이제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한샘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이제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그거에 대한 지원도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재개발도 뭐 예전처럼 무조건 다 부시고 뭐 아파트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최대한 이제 그 원래 모습에서 조금 이제 좀 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개선을 리모델 시키는?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종목이 또 있죠. 예. 네, 다음 종목 볼까요? 일단은 LS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LS 전선이라고는 아시는데 네네. 일렉트로닉은 또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그룹은 이제 특히 이제 전기 전선 뭐 전기 쪽에 되게 강화가 되어 있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분산형 전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력을 아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주로 하는 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부 재정을 이쪽에 투입을 하게 되면 재정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영이라고 요즘에 이제 이게 반도체 장비주로 네. 조금 유명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다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아, 이미. 해놨나요? 예, 이렇게 어. 지금 사진에 보이면 예, 네네. 보이는데 카이메로라는 뭐 로봇인데 이게 이제 미세한 뭐 수술 이비인후과라든지 뇌수술이라든지 이런 의사들이 손이 떨리면 실수하면 큰일 나는 그런 그쵸. 정도의 미세 수술을 하기에 적합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산업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반도체 장비 말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부과하면서 최근 고영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뽑아봤고요. 네, 반도체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뉴딜 관련주로도 뽑힐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어제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녹용 추출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회사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쪽에서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술을 안 먹었는데도 지방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좀 악화되면 그 알코올성 지방보다 사실은 치료가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치료제를 파미세이라는 회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엔지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구강 전망염이라고 해서 뭐 구강 입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임상이 지금 이상이 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요즘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4종목을 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뉴딜 관련주랑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본 그런 종목들도 몇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차장님이 선택하신 시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음식료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푸드나무라는 정보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푸드나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은 한 1,000억 정도 내외에는 좀 작은 회사인데 일단은 랭킹닷컴이라고 아시죠? 네네, 닭가슴살 예, 파는 예. 사이트죠. 요즘에 차승원 씨가 선전하는 네, 차승원 씨한테 모델료를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제가 일단은 1분기에 1분기에 영업이익단이 조금 덜 나온 이유가 광고비를 좀 많이 지출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1, 2분기는 광고비가 좀 많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랭킹닷컴을 다 알죠. 네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식을 팔고 있고요. 네. 지금 유행하는 게 결국에는 사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죠. 집에서 매일 요리하는 것도 사실 힘드니까. 못하죠. 네. 예, 그래서 하반기에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뽑은 이유는 어제도 뭐 지금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네. 빠졌는데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은 대부분 회사들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막상 또 숫자가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나오면 되게 놀랄 수 있죠. 네, 근데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에서 이 종목을 뽑아봤고요. 네. 2분기 명결 매출은 227억 정도고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65.8%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네. 근데 반면에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이렇게 뭐 13억인데 전년 대비 9% 정도밖에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광고비 집행이 좀 많이 됐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계속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거고요. 이미 이제 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광고비를 생각보다 많이 안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국 진출도 지금 본격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중국과의 지금 뭐 시진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한번 또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는 회사라고 보고요. 이미 이제 중국 진출을 본격화라는 얘기는 이미 다 기반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 네. 이 푸드나무가 이제 판매하는 그 포트폴리오 이제 음식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보면 중국에서 잘 없는 경쟁사가 없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품목들 위주로 중국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2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매출이 급성장이 이뤄지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광고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긴 하지만 닭가슴살 브랜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딱 각인시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짚어드렸고, 자 다음으로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주봉을 갖고 나왔는데 네. 예, 주봉을 보면 이제 되게 이뻐 보이죠.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네네. 생각보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상장 때 많이 올랐던 5만 원 이상 갔던 주가가 지금 한 2만 원대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일봉으로 보면 요 근래에 조금 매물이 이제 매수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한 2만 5천 원대 어제 장중에 한 2만 6천 원대까지 갔다 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한 2만 5천 원대 정도면은 매수를 해서 뭐 충분히 그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되게 고맙다라고 더 사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만약에 오늘 같이 이제 좀 충격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한 3만 원, 네. 뭐 2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인데 그 이상도 지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승 좀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푸드나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굿모닝 일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6월 12일은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지 2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 북한 리성권 외무상이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목표는 미국의 군사 위협 관리를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적 선정감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또 북미 관계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런 조금 거친 언사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한국을 향해서 거친 비난을 내놓은 바 있는데 오늘은 미국을 향해서 또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 시장에는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 보이는데요. 오늘 하루 이데일리 TV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